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주 타이포그래피 105 인문연구소의 마루, 보통 다른 곳은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문학평론가 함동균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여기를 꽉 채우고 계신데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이렇게 채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파주 북소리에서 마련한 소셜 스테이지 챗 더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과 예술 교육, 뭐 포스트 이런 말이 붙으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 다른 말은 아니고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이후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올해 갑작스럽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맞이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행되어 왔던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 얼마 동안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미래 교육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강연이나 생각의 공유를 뭐 공공기관, 뭐 정부 부처라든가 또 기업이라든가 또 교육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좀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속해 있는 곳이 파주 타이포그래피 105, 보통 파티라고 많이 불리는 곳에서 제가 또 교육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학교가 디자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예술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오늘 할 얘기들은 한 60분 내외 정도의 얘기를 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은 유튜브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3, 4개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미래 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미래의 어떤 교육을 한다, 또 미래의 어떤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하나의 지금 담론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있는 하나의 현상 중에는 그동안 근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질문들이 많고, 또 각 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국립대학의 형태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의 형태가 어떤 형태의 커리큘럼하고 교육적 비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어떤 교육 주체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이제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국립대학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리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국립대학의 그 총장들, 그런 리폼을 다시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총장들을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좀 공채를 해가지고 모시는 그런 어떤 시장들이 지금 열렸어요. 국립대학 총장을 모시는 그런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새로운 학교를 리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어떤 모양을 좀 취하고 있고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래 교육, 미래 학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우리가 좀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없는가, 이런 게 오늘 얘기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탕에서 우리가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공유하려고 해요. 새로운 생각을. 근데 아마 이것이 뭐 전체적인 예술 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하나의 관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미래의 삶, 미래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상은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상입니다.
아, 이거는 미국의 지금 이제 공영 유통회사가 된 아마존이 처음엔 유통회사였다가 지금 이제 소매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뭐 미디어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우주 개발을 하는 어떤 산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우주 개발 사업은 우리가 영화로 봤었던 그 한 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래 개발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나사 같은 데를 떠올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건 더 이상 나사가 아니라 그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 또 CEO를 하고 있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세 개의 회사가 사실은 우주 개발을 사실 주도할 정도로 시장으로 그것이 많이 넘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리고 이 회사들은 거의 뭐 모든 어떤 생활 영역 안에 사실은 이렇게 진출할 정도로 강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이 없는 어떤 그런 회사가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고라고 하는 이렇게 편의점, 소매업까지 진출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테크놀로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크죠. 그래서 특히 데이터들이 초연결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서 이 데이터들이 서로의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고 또 이 매장을 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바일 그러니까 폰 같은 것이죠. 그런 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무인으로 여기에 이렇게 주인도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의 몸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정보와 이것이 서로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고 이 계산도 뭐 당연히 화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떤 데이터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산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지금 굉장히 그냥 큰 아주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본의 많은 소매업 그 편의점은 이미 이 아마존 고의 형태로 그냥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마트 역시 이 이마트 24 셀프 무인 이런 소매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아마존 고의 형식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카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등장을 하면 그것이 그냥 바로 그냥 스탠다드가 되어서 모든 생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확 변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죠. 그래서 테크놀로지하고 시장이 연동되고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이 거기에 또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것, 그 강력한 자동화의 이미지 역시 어떤 데이터들이 주도를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그 화석 연료, 석유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 오늘날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처럼 내연료 뭐 화석 연료를 가지고 이걸 했던 회사들이 아닌 회사들이 이렇게 진출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GM이라든가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큰 자동차 오랫동안 회사를 했던 데보다도 주가 총액이 지금은 테슬라가 더 높은.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경험했거든요. 제가 올해만 좀 빼고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이 연말과 신년은 미국에서 어떤 그 책 작업을 하느라고 늘 몇 년 동안 계속 미국에 늘 시기는 있었는데 한 5년 전쯤에 그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벤츠 같은 걸 타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타더라고요. 그때는 테슬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 전기 자동차 모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빨리 그 전기 자동차를 그때 한번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 타자마자 이게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감각적으로 바로 느낄 만큼 너무 강력한 다른 그냥 차원이 다른 어떤 체험이었어요. 이 전기차 체험이.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것이 자동차 디자인 이제 회사들의 큰 화두가 어떤 데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냐면
건축가들이 이 실리콘밸리에는 가봤더니 하는 그 회사들하고 이 건축가들이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이미 상당히 높은 단계 수준에 이제 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시간에 손이 자유로울 때 사실 이 자동차 타는 공간을 집처럼 인식하는 하나의 그냥 그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자동차 공간 안은 어떻게 디자인될 것인가. 마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 모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해서 떠올린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삶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히 미래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삶, 미래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그림을 떠올릴 때 기본적으로 그 기술과 그것이 결합된 어떤 시장, 그 기술과 결합된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 직업이라든가 또 일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조금 추상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미래의 삶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건 대부분 어떤 기술적 합리성이라든가 또 기술적 합리성하고 밀접하게 결부된 어떤 경제적 합리성,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된 형태로 미래의 삶을 이제 떠올리는데 이건 사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현재의 그 사회를 살 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 기술 합리성과 경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인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합쳐서 우리가 도구적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도구적인 요소들이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또 이 시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 제도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 합리성과 경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도구적인 합리성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 되어져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적 삶의 양태, 이걸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하죠. 현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기반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형태로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서구적인 모더니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적 모더니티라고 볼 수 있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아주 그 강력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추동되었던 그 과학의 어떤 발달 그리고 과학의 발달이 현실에서 그 기술로서 이렇게 출현을 하고 그 기술이 하나의 경제 체제로서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결부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어디나 아주 특수한 어떤 몇 개의 사회, 가령 뭐 북한 같은 그런 사회를 제외하면은 이런 서구적 모더니티에 기반해서 특히 유럽적 모더니티에 기반해 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인간의 문명의 방식이 이렇게 지금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세계를 주도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죠. 아메리카가 스탠다드가 되는 이런 것이 지구촌의 하나의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그 하나의 그냥 첨언을 하면 이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미국적인 삶의 양식을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스탠다드로 완전히 차용한 것은 극단적으로 한국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메리카가 사실 스탠다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국적 삶의 양식을 그냥 완전히 통째로
이제 가져오고 그 삶의 양식을 통째로 가져오면서 그 삶의 양식이 파생시키는 인간의 어떤 삶의 감각이나 생각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태도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가져온 것은 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양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리스에서는 이 삶, 어떤 생명의 어떤 삶의 양태를 뜻하는 그런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그 조에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그 비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조에라는 말을 쓸 때마다 되게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어떤 그 책을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는 분이 알 수 있는 말인데 이 파주 출판 저희가 지금 파주 북소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파주 출판단지에 여기 그 출판단지 입구에 보면은 그 책 출판 문화센터인가요? 아시아 출판 문화센터인가요? 그 근처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그 김밥집이 있어요. 그 길 건너에 보면. 근데 김밥집 건너편에 제가 김밥 먹다가 보니까 건너편으로 보이는 건물에 조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 조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건물에다 붙이는 걸 좀 처음 봤거든요. 아마 그분이 그 건물주가 특별하게 무슨 어떤 철학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궁금해요. 근데 조회라는 말은 그리스에서는 인간과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 전체를 뜻할 때 어떤 생명 현상을 뜻할 때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출판단지 이제 자기 건물에다 그 말을 쓰셨을 때는 원래는 조회라는 말보다는 아마 비오스라는 말을 원래 생각하고 그것을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말은 다른 동물과 인간의 생명 현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인간이 산다, 인간이 삶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건 동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구분해가지고 비오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래 그분의 취지는 아마 비오스라는 말을 아마 하시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회라는 말은 무차별적인 생명 현상, 어떤 생존 자체를 얘기할 때 조회,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비오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삶을 이렇게 좀 구분지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은 이탈리아의 철학자 중에서 그 조르주 아감베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그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 삶이 어떤 형태의 요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도구적 삶의 양식들 있잖아요. 기술과 시장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부분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이 지금 그렇게 기술과 시장이 서로 결합된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특히 미래의 삶을 얘기할 때 그 두 가지 요소 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잘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이분도 정치 철학자죠. 그 아우슈비츠에 대한 사유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굉장히 이미 오래된 현대의 아주 고전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그 서양 사회가 자신들의 어떤 그 굉장히 문화적인 자부심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기원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특히 아테네 중심의 그 폴리스 국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국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정치 철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어간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하는 그 인간의 조건이란 책이 바로 이제 인간의 삶의 조건. 사실은 그 비오스예요. 말하자면 그 삶의 중심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토대, 어떤 그
코스트가 있다, 어떤 축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으로 얘기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노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파티에 지금 그 영상연구소에서 이것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파주에 파티에는 그 대학에서는 그 근로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 거를 파티에서는 일 배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의 그 교장 선생님은 노동이란 말보다는 일이라는 말이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는 의미가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노동의 영역은 일이라는 영역, 직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영역을 얘기할 때 이분이 노동이란 얘기를 해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삶의 축이죠. 중요하죠.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이 현대 사회가 삶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삶을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굉장히 협소한 세계 이해를 갖게 됐다.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 마르크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자로 등장을 한 사람이죠.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분석을 하면서 자본주의 너머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막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본론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주 그 기술 중심적이고 생산력 중심적인 어떤 세계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등장했었던 하나의 20세기 중요한 실험이 그 현실에 등장했던 사회주의 같은 것인데 이 사회주의를 현실에 만들었던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었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러시아 이전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현실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현실 사회주의를 만들 때 그 레닌의 그 구호가 뭐였냐면은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생산력을 우리가 이 전기를 통해서 기술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물질이 풍부한 어떤 자본주의를 넘어선 오히려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재분배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는 국가가 그것을 분배하는 어떤 계획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 디자이너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이런 대안적 삶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굉장히 비판을 가지고 그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막스주의 그 현실에서 등장했던 대안적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술 중심적인 사고, 경제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이 현대 문명의 굉장히 맹점이다. 대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술 중심적 사고, 생산력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진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 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그 제작이라고 하는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작이라는 말은 이분이 얘기한 제작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테크네인데요. 테크네는 오늘날 그 테크놀로지죠. 이 테크네라는 말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가 굉장히 이렇게 번창을 하다가 그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 문명의 최전성기를 아주 엄청난 것을 어떤 그 유럽 문화, 서구 문화의 기원이 될 만한 엄청난 수준의 그 문화를 그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지속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반짝 굉장히 짧게 그냥 졌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명의 그런 전성기를 이제 간 게 이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서양이 만든 최초의 제국이고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U라고 하는 그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각각이 쪼개져 있었던 나라가 EU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모형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국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 문화권 안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통해 가지고 EU를 이제 통합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의 고전적인 유산을 자기들이 좀
처음엔 계승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 문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정신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이 그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정신적인 유산들을 로마의 유산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의 신화를 전부 다 로마의 신화로 바꾸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로마가 독자적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로마어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이제 일이었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테크네라는 말을 로마 말로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말을 아트라고 번역합니다. 로마 말로 이제 아스죠, 아스. 그래서 아르스. 그 S 라틴어의 S는 그 이후에는 T로 이제 발음이 T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테크네하고 아트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지금 굉장히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네라는 말이 그리스에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 하면은 이 그리스에서 쓰인 말 중에서 포이에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포이에시스라는 말이 지금 포이트리, 포이트라고 하는 시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포이에시스라는 말은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한다는 뭔가 만들어진다, 낳는다 이런 뜻인데 이 포이에시스라는 말이 그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는 그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그냥 저절로 생산되는 영역.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 피시스라고 해가지고 자연이라는 영역을 얘기를 하고 그 자연이라는 영역은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물리학, 자연학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피직스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영역이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이라는 영역이 있고 인공적으로 뭔가 생산되는 영역이 있다. 인공적인 포이시스를 이 사람들은 테크네라고 불렀거든요, 따로. 근데 이 테크네에는 두 가지의 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그것을 어떤 그 도구적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거. 오늘날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이 테크네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되게 희한하게도 테크네에서 도구적인 합리성의 영역과는 오히려 거꾸로 도구적 효율성은 전혀 추구하지 않는데 뭔가 거기에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 쾌감을 얻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네라는 말은 기술이라고 도구라는 말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오늘날 쓰이는 도구 기술이라는 말과 예술 심미적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아트라는 말로 테크네라는 말을 이제 번역했지만 오늘날 이 테크네라는 말은 그 아트라는 그러니까 심미적인 영역, 예술적 영역의 의미는 여기서 사라지고 정말 기술적, 도구적 합리성의 영역만 이 부분에 지금 남은 거죠. 그리고 그냥 따로 그 라틴어에서 썼던 아트라는 말이 이 테크놀로지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오히려 반대로 그 도구적 합리성과는 상관없는 어떤 심미적 영역으로 이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노동 영역 외에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심미적인 것으로서 예술이라는 영역이 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 노동과 제작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과 제작 영역 중에서도 이 제작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기술의 관점에서만 협소하게 보는 관점이 되게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도 뭐 돈으로 이게 얼마짜리 그림이냐 이렇게 또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예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적 연관 속에서 그것이 이해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현대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대 이전에 노동과 저 제작, 특히 그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뭐 귀족이라든가 지배 계층들은 손도 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사람들은 천민을 뜻했어요. 정근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뭔가 몰두하는 영역은
자유민의 영역도 아니고 귀족이나 왕의 영역이 전혀 아니죠. 음. 그 프랑스의 그 굉장히 유명한 시인 중에서 그 퐁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퐁주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왕은 문짝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의 어떤 문장이 있거든요. 왕은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문짝,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뜻하는 거예요. 문을 여닫는 건 왕이 문을 여는 건 왕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구를 제작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생존의 어떤 게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여 있는 부분들은 사회 지배자들의 영역이 사실 아니었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현대 인간들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생존의 필연성에 거의 매여 있으면서 거기에 완전히 인간 존재 자체가 흡수되어 버려 있는 상태고 또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도 사실 뭐 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 분이 인간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삶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의 인간들이 전통적 인간과 굉장히 전도된 상태 속에서 오히려 저런 형태 안에 흡수되어 있다는 거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은 이 세 번째 영역인데 행위라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행위라는 영역을 할 때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정치적인 삶을 미래의 삶에 되게 중요한 삶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장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 정치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 안에서 굉장히 이미 좀 소외된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때만 우리가 정치를 떠올리고 평소에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혐오하고 그 영역은 시민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어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정치 관료들의 행정 관료의 영역으로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행정의 영역으로 사실은 추락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시스템 자체를 돌리는 어떤 전문화된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것인데 원래 정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가 중요한 어떤 우리들의 삶의 그 중요한 어떤 삶의 조건들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삶의 어떤 영역이지 그게 무슨 국회의원들의 문제라든가 공간적으로 국회의원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어떤 선거할 때만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영역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 특히 정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정치성에 있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영역들 외에도 삶의 어떤 영역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여러 요소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요. 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안에 굉장히 이 삶에 대해서 축소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파주 타이포그래피 백업 파티 디자인 학교인데 이 디자인 학교의 선생님들 또 학생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외에 저런 세 번째 영역 또 나아가서 다른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래의 삶을 우리가 디자인한다고 할 때, 미래의 교육을 디자인한다고 할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좀 빠른가요? 네.
이건 뭐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 그 동양에서 유명한 그 태극도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제가 이것을 뭐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은 없고 삶의 복합적이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모순적인 대립되는 요소들이 사실 섞여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떤 효율성과 합리성, 특히 어떤 경제적인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삶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세계의 그림을 상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제가 좀 결론적으로 요약할 때 중요한 지금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도구적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이런 어떤 삶의 방식,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토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도 우리가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대를 제가 그 모더니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적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현대적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적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역사의 어떤 필연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문명의 과정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적인 진화, 그것에 의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진화, 거기에 또 같이 추동되는 어떤 인간의 합리적 의식의 어떤 그런 방향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요. 또 교과서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삶의 필연성이 있어서 이 문명의 이런 필연성의 현재가 온 것이고 그 필연성에 근거해가지고 미래의 삶도 이 추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기보다는 예측, 굉장히 강력한 예측,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예측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미래의 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널리 퍼뜨려 왔죠. 그리고 국가의 많은 교육 제도들은 그렇게 예상된다라고 얘기되는 그 추세를 좀 유감스럽게도 국가 교육 제도들은 그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교과서에 담고 또 교육 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런 형태의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내놔요. 그리고 교과서 저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교과 과정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초대받아서 그 교과서 위원회에서 융합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그 위원회에서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가면 조금 다른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에 보면은 제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고 내러티브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이 양태는 대부분 어떤 역사적 필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에 그것에 그 추세, 달려왔던 추세에 의해 가지고 방향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필연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 파티의 그 4층의 영상 연구소에서 이 지금 그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파주 북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가 오늘 강연하는 것을 여기서 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선택이 된 것이죠.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가 선택된 것인데 이것은 선택된 것이지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가지고 파생된 이런 삶의 양태들은 개인이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 어떤 사회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완전히 100%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더니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운명처럼 어떤 신의 운명처럼 반드시 이렇게 문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 저보다는 세계적으로 훨씬 유명하지만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의 그냥 내러티브다. 근데 이건 쓴 유발 하랄이의 특별한 어떤 사고의 특별한 그분의 어떤 사고의 특별한 고안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많은 역사가들은 역사를 히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라고 얘기한 적이 벌써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더니티는 유럽적인 모더니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런 형태의 모양을 이 세계의 어떤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다. 내러티브다. 그것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기 앞에도 계시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가 다른 형태의 내러티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년에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한국에서는 또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정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그때 폭증을 해요. 그때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 우리 지역구의 어떤 한 사람을 뽑거나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어떤 한 사람을 리더로 그냥 뽑아서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개인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비전이나 그 비전에 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매뉴얼들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실은 삶의 양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하나의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내러티브가 달라지죠. 지금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국을 지금 이렇게 리더가 돼 있는데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됐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내러티브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바꾸게 된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개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을 우리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게. 그게 어떤 그런데 국가 단위 안에서 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의 모양이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20세기 초반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서구의 힘이 너무나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사회에는 이 유럽이 강요하는 이런 유럽적 모더니티, 특히 이렇게 기술과 같이 결합된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경제 시스템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필연적인 어떤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마 정상적인 삶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닌 건 거죠. 네. 제가 좀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이것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계속 사고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옵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직업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부 다 뭔가 훈련돼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이 디자인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하부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디자인 이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그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적 비전,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교육적 비전 이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냐에 대한 더 높은 단위의 비전에 대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 파주 북소리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의 파주 북소리는 굉장히 다른 시점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얘기가 그냥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 상황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2020년의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의 전체의 삶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믿어져 왔던 그것이 지금 멈췄거든요. 멈췄다라고 하는 거는 2019년도에 제가 아는 친구분 중에 그 IT 기업을 이렇게 아주 큰 IT 기업을 실제로 창업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방식의 IT 기업에서 이렇게 CEO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매년 자기가 열심히 보는 게 그러니까 매년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출판 시장에 다음 해를 예측하는 추세를 예측하는 그런 트렌드 책들이 쏟아지는데 그 친구는 CEO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의 시장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추세, 인간 문명에 대한 추세이기도 하고 시장의 추세이기도 하고 직업적 추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추세의 책들이 뭐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 책을 전부 다 사서 그걸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여기에서 그 다음 해 연말쯤 되면 작년 연말에 내가 샀던 그 책에서 몇 명이나 이것을 맞췄을까를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올해 연말에는 시점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담론이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래서 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저 위쪽에 있었던 이 서구적인 모더니티라고 하는 시장과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예측했었던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 어떤 플랫폼이나 내러티브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좀 그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원론적인 질문. 정해진 미래가 있는가? 우리 보고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따라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삶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루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해진 미래가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를 해요. 미래는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누가 주도하는 미래인가? 그 목적과 대상과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미래의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얘기되는 많은 미래에 대한 담론은 대체로 세계의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세계의 100대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기술 주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상품과 관련된 어떤 시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기술 합리성과 경제 합리성, 그 안에서도 특히 그 100대 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쉐이핑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두 장의 그림, 테슬라의 어떤 자동 기술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자동차 시장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아마존 고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데이터와 인간의 어떤 소비, 생산, 유통 이런 것이 연결된 어떤 사회의 상황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미래라고 하면 그거를 꼭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 다른 미래는 없는 거야.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쫓아가야 돼? 그리고 2년마다 보통 1.5년에서 2년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컴퓨터,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은 100만 원이 넘으면 옛날에는 그 혼수 상품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한 번 사는 물건을 2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서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저께 봤더니 핸드폰이 20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을 반영한 상태로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 너무나 고가인 그 상품에 우리가 뭔가 그것을 소비하게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 기술의 미래이고 어떤 삶의 미래라고 한다면 그런 삶에 대한 왜 그런 삶이 왜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형태의 질문들은 제가 이런 형태의 질문을 던지면 전에는 어떤 대안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처럼 무슨 녹색당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이 질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사회 공론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그 파티에서 하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파티비에서 사회 공론장 프로젝트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요즘 그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그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후위기 같은 것은 무슨 뭐 녹색당이나 하는 이런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서 그 현대그룹의 그 3세죠. 정경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 저희가 그분을 한번 좀 인터뷰하려고 좀 섭외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 최근에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소셜 벤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벤처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벤처를 지원하는 어떤 투자회사를 일찌감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여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적으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MBA를 했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갔더니 세계 최고의 그 주식 부자면서 투자자라고 하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 그리고 기후 위기에 아주 중요한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그 기업에 중요한 이사진으로 전부 다 포진시키는 것이 지금 미국 기업에서 리폼하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래요.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그 온실가스 뭐 기후 위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회적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큰 그 지금 시장의 그 지배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지금 어떻게 그 에너지 전환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EU에서는 지금 딱 2030년에서 2040년까지는 모든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쌓았던 그 회사들이 그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대안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금까지 그 담론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금 지배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대전환이 없으면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미래의 시간 자체가 사실 이제는 남아있지 않고 그런 그림으로 미래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현재, 미래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게 2020년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그림,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돼야 되는 미래 교육에 대해 사실 원년이 2020년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그런 그 철학자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설마 했던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다. 이거는 예고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점도 계속 예고가 됐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브루노 라투르라고 하는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생물학자면서 과학 철학자인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다가올 진짜 위기의 총연습이다라는 말을 이미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바이러스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그때 조금 뭐 있잖아요. 몇 개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사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국지적으로 등장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연습에 불과하다. 진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20년 전에 예측하고 지금 시점을 정확하게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 과학자들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겪을 위기의 껌이다, 껌. 껌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아예 마스크 쓰고 뭐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이미 이제 예측이 되고,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미 상당히 시간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정경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가서 왔더니 한국의 이 무감각한 상황하고 너무 다른 상황을 이제 실제로 기업적 입장에서 보고서 그런 문제들을 그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그림은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 호주의 산불.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무려 6개월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아요. 6개월 동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불이 탔고 인공위성으로 보더라도 대륙 전체가 이게 불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봤죠. 호주가 야생동물의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카나 호주 같은 데. 10억 마리 정도의 동물이 여기서 죽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겨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폭우가 결국은 와서 겨우 이것이 이제 꺼진 어떤 상황인데 이 이후에 우리가 이런 걸 또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낮에 한 2시경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그 불이 지금 어떻게 산불 꺼졌나요? 이것도 지금 제가 좀 찾아봤더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뎌진 것인지 이것도 지금 호주 산불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기 동안 계속 이렇게 되어서 마치 핵전쟁이 온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었었고 이거는 이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3일 동안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번개가 1만 800회 정도, 그러니까 그 관측센터에서 1만 800회 정도의 이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완전히 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1만 800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게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들은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담뱃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냥 기후적 어떤 상황의 문제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생겨난 것인데, CNN의 뉴스는 이런 형태의 그 방송 캡처에서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폭풍, 비, 불, 뭐 어떤 엄청난 기후의 온난화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상황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현실은 옛날 같으면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 천재지변은 그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이 문명 자체가 만들어낸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온 외계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를 만지지 말아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만지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악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근데 이 팬데믹 상황이 한 10개월 이상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한테 관찰하는 거,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상황이 오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제 앞에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되게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비퀘스천을 던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지금 앞에 이게 지금 그 촬영할 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올해 이렇게 냈었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많은 교육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꼭 얘기를 하는 게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비퀘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비퀘스천은 삶의 전반을 그러니까 우리는 솔루션을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질문이 필요하고 큰 질문은 삶의 전체를 그냥 전환시키는 질문인데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거든요. 속도를 늦추는 질문이 아니라. 근데 이 방향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그 질문에는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통을 진짜로 감수하는 전환적 질문을 이 사회는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이 상황을 이 지금 문명은 어떤 식으로 면하려고 하냐면 언택트 기술의 어떤 그 고안, 발명을 통해서 이 비대면적인 상황을 비대면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온라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뭐 유통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봤던 회사들 같은 데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배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 배달 회사라든가 배달 어플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주식값이 뛰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그 배달의 상황을 이렇게 빨리 배달하는 회사가 나온다든가 유통의 속도 같은 것들을 빨리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솔루션이지 근본적인 질문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구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이 팬데믹 같은 상황이 질문하는 거는 요즘 어떤 배달 회사들을 보면 유통 기업들 중에 그 기업이 아마존을 따라한 건데 이것도 아마존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해요.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밤 10시 이전에 우리가 뭔가 주문하면 새벽에 그것이 배달되어 있는 이것을 도입한 다음에 그 유통과 관련된 회사들이 다 이렇게 죽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는데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의 그런 것들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환적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빅퀘스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그 솔루션은 질문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답을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밤에도 멈추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류가 밤에도 계속 돌아가고 엄청나게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쉬지 않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는
지구 온난화 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더 나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게 이노베이션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다르게 그 이노베이션이란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기술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환적 삶을 위한 최종 모름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삶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하나의 사실 플랫폼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실 살고 있고 또 미래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선택 가능한 어떤 옵션이고 우리는 지금 타고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플랫폼을 옮겨야 될 때다. 통째로.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부분적인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플랫폼 자체를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디자인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인간 중심적인 이런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플랫폼으로 올라탈 것이냐, 다른 플랫폼을 디자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아주 고대에는 예술의 출발은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의적인 것 안에서 시도 탄생했고 노래도 탄생했고 춤도 탄생했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대에서는 어떤 신의 영역 안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근대까지의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의 자기 표현의 영역이 되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표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 예술이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 어떤 관점들을 엄청나게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점에 지금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이 자기 표현의 예술이 머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 문명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프레임 안에 사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그런 큰 질문을 던지는 어떤 역할을 예술이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예술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술의 주된 포지션과 역할이 사실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보고 특히 예술이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과 결부됐을 때는 이 질문을 던지는 데 예술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2주 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과 교육에 대한 그런 포럼을 열 때 그 발제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 실시간 조회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실시간 조회수가 2,000회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술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그거를 전부 다 상당히 봤는데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교육과 결부됐을 때 그냥 예술가로서 그냥 존재할 때하고는 또 다르게 어디에 어떤 방향의 예술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학교 교육에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과목이 음악 교육, 미술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피리 못 분다고 하면은 피리 못 분다고 코 때리고 뭐 맞고 뭐 되게 기능 중심적으로 그 예술 교육을 접근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고등학교에 죄송하지만 음악 교사, 미술 교사 이런 거를 했던 분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술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아마 실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 교육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환적 세계에서 예술 교육이 그런 전환적 삶을 상상하게 하고 또 그 삶을 단순히 바로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이런 삶의 특히 이런 도구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 되어 와 있는 이것을 판단 중지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 이것이 예술 교육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리고 또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보고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던 것을 더 넓은 그 확장된 관점에서 이
인간이라는 건 이 세계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 전체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인간의 주변에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지구 생태적인 어떤 전체적인 관점. 나가서는 지구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이미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그냥 다 그렇게 인지되어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인지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주었던 우리한테 충격을. 그래서 이 지구 바깥에 지구 바깥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제가 물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에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에 대한 인지, 감각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예술이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건 드니에 빌네브라고 하는 그 감독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상영되었는데 원래 어라이벌이라는 영화죠. 어라이벌도 영어인데 컨택트도 영어야. 근데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는 뭐 컨택트라는 건 알겠지만 그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외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인간하고 만나면서 그 외계의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 문자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영화의 모티프가 됐는데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미래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심으로 몇 개의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장에 대한 관점, 직업적 관점, 무슨 기술적 관점이 우리의 미래의 전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냥 그것만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전환적인 질문을 지금 던져야 되는 거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특히 어떤 그런 기술 중심적인 인간 중에서도 인간도 다는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기술과 시장을 추동시켜 왔던 그런 생산력 중심적 관점 안에서 이 세계를 봐왔기 때문에 그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나가는 거는 다른 관점을 갖는 거는 마치 이 외계의 언어하고 조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그 디자인이 필요해요.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명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명상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바로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삶의 생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전환적 관점을 가졌을 때 어떻게 그것이 이 삶의 현실적 것 안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채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지금은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답을 바로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되게 무용해요. 질문이 되게 필요하고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서 예술이 어떤 이런 판단 중지, 질문자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신은 인간의 친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아니 나는 지구의 친구이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 인간의 친구와 지구의 친구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판단 중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거는 조금 지금 이제 어려운 시대여가지고 제가 계속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들도 옛날에 형이상학적인 시, 추상적인 시처럼 보였지만 이 시에서 마침내 폭풍이 몰려와 사물의 모습을 바꿔놓는다와 같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옛날에 이런 시들을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시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 사물들의 시간이 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오늘날 세상에 지금 사물들의 지금 시간이 좀 바꿔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풍경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다른 풍경 속에서는 우리의 인지도 바뀌는 것이고 감각도 바뀌는 것이고 인지와 감각이 바꾸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교육적 디자인을 우리가 할 때 이 예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술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예술적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술에서 쓰는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거는 수수께끼라는 말이거든요. 뭔가 어떤 작품을 봐도 그 작품의 내용이 뭔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술적 그로테스크라고 하는데 그 예술에서 발생하는 그로테스크의 상당 부분은 그 수수께끼가 사실 그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작품 자체에서 발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적 그로테스크 상황의 아주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주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작품에서 발산하고 있는 그로테스크가 실제적으로 수수께끼를 발산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 중심으로 그것을 보지 않고 사람 바깥에 있는 우리가 기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의 바깥을 어떤 포괄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오늘날 이런 그런 그로테스크, 예술적 그로테스크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도구적인 합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로테스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올해 2020년에 이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전환적 관점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게 됐기 때문에 예술이 던지는 이런 질문으로서의 그로테스크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더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 그로테스크가 원래 발생시켰던 이런 의미를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로 차용하는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PPT는 나오지 않지만 제 얼굴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제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혹시 그 무슨 질문이 올라온 것이 혹시 있었나요? 있었으면. 네, 페이스북이란 분이. 네, 뭐 당연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전혀 그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대한 많은 그 예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로 이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었었던 창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반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술의 낙관적 미래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기술 윤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이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 그것을 디자인했던 엔지니어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예측적인 부분들은 그것을 디자인했던 사람들도 처음에 자기가 디자인했던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술 진화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좀 반론을 할 정도로 사실 예측하기 쉽지 지금 사실 않은 겁니다. 아는 건데 그 지금 이런 그 문명의 추세에 저는 두 가지의 내러티브가 있다고 봐요, 크게.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얘기 말고 이 얘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 관점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서구적인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모더니티에서 추세로 이렇게 예측되었던 그 미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삶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지금 물적인 토대고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건 기술이 거기서 중단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기술의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의 이런 상황인데,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상황, 데이터의 진화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의 기술의 어떤 그 진화나 진보는 그 알고리즘을 인간이 짜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알고리즘을 짰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떤 형태의 진화를 하든 간에 그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이었는데, 이 AI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티핑 포인트라고 하나요? 완전히 그냥 비약적으로 다른 형태의 기술이 출현했다고 보는 거는, 이것을 엔지니어링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하고 자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자율 진화가 일어나는 어떤 지금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기술의 어떤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가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근데 그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 방향을 유일한 것으로 얘기됐던 것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쫓아가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고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됐던 그것에서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러티브가 있다. 다른 플랫폼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이지 스토리지 히스토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지금 제시될 수 있는 그 상황이 팬데믹에 왔다고 보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방향의 추세가 아마 같이 있을 것이고 이 방향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방향은 전에는 어떤 대안교육이라든가 대안사회를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론이나 그런 것에 굉장히 소수 의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이거 자체가 아주 거의 대등한 것이 될 정도로 이 두 개의 내러티브가 같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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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굉장히 예술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술 교육이. 예. 네.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러티브 구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좀 이렇게 예술교육 받는 분들한테 빅퀘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단계에서 1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냐. 너무 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현실적인 단계의 1차 단계를 시작하는 것조차도 이 큰 질문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 속에서는 이 스텝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은 지금 세상이 이 전환되는 것이 그 기술이 절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기술주의적 담론,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이 유일한 것처럼 사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굉장히 큰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문 하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지금 다양한 질문의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혼자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요즘의 공부는 그냥 뭐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렇게 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환적 질문과 전환적 질문의 하위 단계 속에서 갈 수 있는 작은 질문이나 또 작은 어떤 실천의 영역이라든가 또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또 디자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작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 단계는 그 인터넷에서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책을 봐야 된다고 봐요. 저희 파주 북소리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출판단지 출판사들이 되게 많은데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그래야 굉장히 진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이것을 둘러싼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로 나가는 것에서 이것을 쉽게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책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그런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 너무나 이렇게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관점 그리고 이 지배적인 삶의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공부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말로. 예.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많이 알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여기 그럼 한 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 받고 이야기를 끝내도 될 것 같고. 예. 네, 없으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 PPT를 좀 계속 마지막에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생방송 관계상 좀 고르지 못했던 점을 좀 이렇게 양해하시고
그래서 제 얼굴은 계속 나왔다고 하니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파주 북소리에서 아주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좀 이 전환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삼으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파티에서 인문연구소 소장인 함동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